네, 안녕하세요. 3월 12일에 제2회 동행 모의고사가 실시가 되었죠. 모두 모의고사 본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때 실시가 되었던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선정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이제 정답 지문인 보기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를 취할 수 있고, 그렇죠. 소취하뿐만 아니고 항소 취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선정 당사자는 선정 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느냐? 우리 판례는 당연히 상실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해설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선정 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에 소가 취하된다든지 혹은 항소가 취하된다든지 혹은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우리 판례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당사자는 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는 거죠. 나머지 지문들도 좀 같이 보시면, 선정 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이 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WN은 없지만 해당 부분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비시용은 선정적이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론 비시용보다는 웰시코기가 좀 더 선정적이긴 합니다. 설득력이고. 보기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 행위의 효력은 여기 보시면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 사건에는 미치지 않죠. 하지만 밑에 해설 부분 보시면 제소 명령 신청 사건에는 미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보기 3번 보시면 선정 당사자는 이 소송 대리인보다는 좀 더 강한 지위에 있죠. 왜냐하면 당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당사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체의 소송행위, 일체의 사법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사법행위 중에 여기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도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를 할 수 있느냐? 이때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가 있죠. 수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변호사 보수 약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이제 해설 부분 보시면 여기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 원고 선정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피고와 선정자를 위해서 돈을 지급받는 대신에 소취하 합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돈을 받는 경우죠.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경우냐, 돈이 들어오는 경우냐, 그렇게 구분하시면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문제 2번 봅니다. 독립당사자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할 텐데, 보기 3번입니다.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 신청은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각하를 시킨 거죠.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참가인만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볼게요.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항소를 기각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경우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죠. 따라서 제가 필수적 공동소송,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합일 확정이라는 얘기는 조금 더 넓혀보면 본안 판단에 대한 합일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본안 판단에 대한 합일 확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때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는 참가인의 참가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일 확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서 1심 판결 중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본소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 지문이고, 올려서 밑에 위에 이제 보기 1번하고 보기 4번을 보시면, 그렇죠, 해설 부분 판례 번호를 잠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최신 판례입니다. 그 최신 판례고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 즉 1순환과 2순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판례 두 개를 제가 왜 넣느냐면, 우리가 실제 6월에 보는 시험에 있어서도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접해보지 못했던 판례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미리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지문들이 나오면 다른 지문들을 통해서 정답을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겠죠.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이고 문장을 딱 읽어보면 조금 이제 어렵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을 해서 독립당사자 참가를 했을 때 각 청구별로 독립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 이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춘다는 얘기는 그게 권리주장 참가라면 권리주장 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혹은 사회방지 참가라면 사회방지 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라 요 말이 되겠습니다. 예를 때 편면적 독립당사자 참가가 허용된다고 해서 이 뒷문장이 중요합니다. 자, 참가인이 독립당사자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딱 지문만 읽어보면 판결로지만 읽어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보셨던 지문이 요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A 청구를 했고, 자, 독립당사자 참가인은 여기 을을 상대로는 B 청구, 그리고 갑을 상대로는 C 청구를 한 거죠. 자, 물론 지금은 편면 참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를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이때는 이제 쌍면 참가한 사안이었는데, 자, 이제 봤더니 요 B 청구는 독립당사자 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원고에 대한 요 C 청구는 살펴봤더니 권리주장 참가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고 사회방지 참가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편면 참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참가를 했을 때는, 쌍면 참가를 했을 때는 요 C 청구 같은 경우도 참가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요 C 청구 부분은 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우리 W에는 315페이지에 116번 지문에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실 때, 여기 이제 복귀하실 때 다시 한번 이 부분 가셔서 그 지문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하나 요 315페이지에 116번 지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실 게 315페이지에 117번 지문입니다. 117번의 지문은 어떤 경우냐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요소가 본소 청구가 되겠죠. 단일 청구가 아니고 청구 병합이었는데 딱 보시면 예비적 병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했는데 요 시청구가 주의적 청구하고는 양립 불가능하고, 요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권리주장 참가를 했을 때 예비적 청구하고는 양립 가능했을 때도 가능하냐?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제 315면에 117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지문은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도 이제 비슷한 그렇죠? 판례가 있었죠. 그 나중에 이 부분 공부를 할 때 다시 같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보기 2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원고로부터 부인당하거나 또는 그와 저촉되는 주장을 당함으로써 위협을 받거나 방해를 받을 때 그 참가인이 원고 주장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부존재한다는 것만, 여기 이제 형광표시 부분이 중요한 문구가 되겠죠.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죠. 왜냐하면 비록 이 부분에 있어서 참가인이 승소를 해도 원고만 그 제3자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는 게 확인될 뿐이지 참가인이 그 제3자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확인의 이익에서도 한번 보셨던 내용이죠. 자, 또 하나가 보기 4번인데 아까 이 지문도 마찬가지로 최신 판례입니다. 조금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요 지문 읽어보시면 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자, 합의를 확정을 위해서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하죠.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독립당사자 참가소송은 합의를 확정 소송이기 때문에 합의를 확정을 위해서 여기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제한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렇다면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 당사자의 청구가 항소심 심판 대상이 되어서 항소심이 그 청구에 관해서 심리 판단해야 하더라도 취소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청구에 대한 당부를 반드시 판결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복 1번과 보기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사순환 해당 진도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소속물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인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하고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청구는 소속물이 동일하냐? 아니죠. 우리 판례는 소속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말소 등기 청구 요것만 가지고 키워드로 삼아서 대비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광 표시 전부까지 같이 이제 보시고 키워드로 삼아서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하고 근데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보실 게 보기 1번입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밑에 이제 해설 부분에 출처를 한번 보시면 우리 지금 지문연서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334면 21번 부분에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이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2022년도가 되겠죠. 변호사 모의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실시가 된 두 번째 동행 모의고사는 2022년도에 시행이 되었던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 나왔던 이제 주제들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그렇죠 발췌를 해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자, 보기 1번을 그렇죠, 지문을 보시기 전에 해설 부분에 그 해설을 보시면 이제 보기 1번이 그렇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거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거 이제 빼고 이제 출제가 되었던 사안인데 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그 경우는 소송물이 하나였죠. 물론 이제 사안은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에 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등기 원인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물 변제 예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하고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송물이 다르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로 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동일한 계약관계. 계약관계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계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을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일종의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겠죠. 계약관계는 하나인데 한편으로는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보고 한편으로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앞부분 제가 밑에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이 부분을 푸신 데는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사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는 취소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해설 부분의 나 부분을 보시면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는 그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원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근거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기 2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사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행위 취소를 제기했을 때 이때 사행위 취소에서에 있어서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인해서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죠. 어떤 의무이행지가 아닙니까? 밑에 해설에 나와있죠.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닙니다. 또 이 부분도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기 4번 같은 경우도 중요한
문구는 밑줄 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해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사해 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가 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 행위 취소에 의해서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했을 때 이 경우는 사해 취소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청구의 목적이 이미 실현이 된 거죠. 따라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 어떤 부분이 옳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우리 조금 전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판례는 웬만해서는 소송물이 다르다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몇 가지 예외들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 하나가 있었고, 자, 보기 2번과 마찬가지로 이제 보기 2번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주장을 했을 때 각 이러한 사유들이 별개의 소송물이냐, 우리 판례는 공격 방법이 달라질 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 중요한 단어는 공시송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피고의 주소가 허위거나 요건에 미비가 있는 경우, 즉 정리를 하면 공시송달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그 요건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명령으로 공시송달의 형태로 판결 정본이 송달이 되었을 때 그 판결 정본의 송달은 효력이 없느냐? 아니죠. 우리 판례는 효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었느냐, 판결 정본이 교부송달로 송달이 되었느냐, 그렇게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항소기간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항소기간이 도과가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기판력도 발생합니다. 물론 이 경우라면 확정 전에는 상소가 가능하고 확정되었다면 추반 상소나 재심이 가능하겠죠.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 봅니다. 자,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 수개 신청 이유 있다고 해서 소송 절차를 진행을 시켰지만 그 후에 그 신청인이 자격 없음이 판명이 되었을 때 자, 법원이 수개 재판을 취소하지 않고, 여기 이제 참칭 수개인이 되겠죠. 수개인이 진정한 재산상속인이 아니어서 그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실체 판결을 했다면 어쨌든 그 판결서에는 누가 당사자로 되어 있겠습니까? 참칭 수개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겠죠. 따라서 참칭 수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판력을 가지는 거고, 다만 해설 부분 보시면 진정 수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니죠. 따라서 관계에서는 소송은 아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두 개도 그렇죠. 누구이냐에 따라서 잘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이제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볼게요. 상고장에 불복 신청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 이제 상고장도 그죠,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불복 신청의 범위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죠. 따라서 아니한 때 상고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고 상고인이 이 보정 명령에 불응했을 때 재판장은 그 불복 신청의 범위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장을 각하할 수 있느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도 한번 볼게요. 1번, 당사자 쌍방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른바 이제 불상소 합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1심 판결은 확정이 되죠.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불항소 합의를 해제하고 다시 소송 계속을 부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보기 3번 봅니다. 항소장 전체 취지로 보아서 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어쨌든 이 항소 취지는 기재를 한 거죠. 따라서 재판장이 항소 취지 또는 항소 이유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 명령을 했을 때, 여기 잘 보시면 어쨌든 항소 취지는 필수적 기재사항, 두 번째 항소 이유는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두 번째 기재하기는 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소 취지가
필수적 기재 사항이고 일단 기재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필수적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불응해도 항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도 뭐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문제 7번 봅니다. 당사자 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볼게요. 자, 유증 목적물에 관해서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유언 집행자는 법정 소송 담당으로서 원고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여기까지는 맞죠. 다만 유언 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도 원고 적격을 가질 거냐? 원고 적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유언 집행자는 일종의 가름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기 2번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의 관리단, 이른바 권리관계 주체가 되는 거죠. 자, 관리인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 이른바 임의적 소송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 관리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구분 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허용이 되고, 이때 임의적 소송 담당자인 위탁관리회사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을 가지겠죠. 어쨌든 여기 이제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법정 소송 담당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소송 담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임의적 소송 담당은 권리관계 주체가 임의로 소송 수행권을 제3자에게 이제 맡기는 건데, 원칙은 허용되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경우 이제 허용이 되고, 또 하나는 민법상 조합인 경우 그 조합원들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임의적 소송 담당으로 맡길 수도 있다. 그 정도 같이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봅니다. 자, 처분권주의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옳지 않은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담보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중에는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 경우는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 보시면 여기 이제 가 부분하고 나 부분을 잘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가 부분을 보시면 원고가 피담보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때는 잔존 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잔존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 이행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지문처럼 애초에 원고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가 없다, 즉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때는 장래 이행 판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두 개가 이제 중요한 비교 문구가 되니까 다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다지문 보도록 할게요. 자, 원고 여러 개의 청구 중에 하나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가 부대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자, 원고는 어떤 부분 항소를 한 겁니까? 여기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거죠. 따라서 피고는 여기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원칙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뒷문장입니다. 자, 원고가 1심에서 성소한 청구, 여기 같은 색깔이 되겠죠. 대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게 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느냐? 아니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직권조사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 확인의 이익입니다. 즉 소의 이익은 소송 요건으로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래서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그리고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 즉 피고 적격자는 누구냐? 우리 판례는 회사 자체로 보죠. 이에 반해서 예를 들면 이 결의를 통해서 어떤 대표자를 선출을 했을 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때 피신청인 적격은 누구가 되느냐? 그때 우리 판례는 회사가 아니고 누가 된다고 합니까?
선출되었던 대표자, 그렇죠? 즉 개인이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위에 보셨던 것처럼 추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추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혹은 추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서 청구 인용 판결은 대세효가 있죠. 따라서 청구의 인락이나 혹은 그 결의의 부존재,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는 할 수가 없고, 설사 그런 화해를 해도 효력이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다음 보기 3번입니다. 보통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중단이 되죠. 하지만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해서 추주총회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를 한 경우는 비록 소송 계속 중에 사망을 해도 이사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해고 무효 확인해소 도중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시고, 자, 정답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주총회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할 당시에 원고가 추주였다면 비록 소송 계속 중에 그 해당 원고가 추주로서의 지위를 상실을 했을 때 그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느냐? 우리 판례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죠.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원고는 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반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가 원고 이외의 제3자를 추가하는 이른바 제3자 반소가 가능하냐?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면 그 반소가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에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죠. 그래서 정답 지문인 보기 2번 봅니다. 자, 본소가 취하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반소를 취할 수 있죠. 하지만 본소가 취하가 아니고 각하되었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피고는 여전히 반소를 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취하된 경우냐, 각하된 경우냐,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3번 봅니다. 가치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항소를 하였지만, 자,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경우, 자, 항소가 기각되었으니까 여전히 피고는 패소 판결을 받은 거죠. 여전히 원고 청구 인용입니다. 이럴 때 항소심은 따로 가지건물 반환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적법합니다. 이 가지건물 반환 신청은 피고의 항소가 인용될 때, 그렇죠,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의 취하와 항소의 취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먼저 옳은 지문 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에 일부가 소를 취하거나 혹은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를 취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소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심판 대상이 된다. 자, 이에 반해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 공동이 강제되기 때문에 일부의 소취하 혹은 일부에 대한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은 합일 확정 소송이긴 하나 소송 공동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소취하가 또 가능하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표현은 통상공동소송입니다. 자, 통상공동소송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피고 을과 피고 병 모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를 했다가 피고 병에 대한 항소만을 취하는 일부의 항소 취하가 허용되지 않느냐? 아니죠. 이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자, 물론 밑에 이제 해설 부분 보시면 여기는 직접적인 판결 요지는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체적인 판결 전문을 보면 이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거의 뭐 100점짜리 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 지문의 나 부분하고 그 나의 동그라미 나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구 병합이 있는 경우는 그때는 일부 항소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A 청구, B 청구 모두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가 B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래서 통상 공동소송이냐 청구 병합이냐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되겠죠. 자, 다음 지문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소는 항소심 종국 판결이 있기 전에 취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어때요?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죠. 그 소취하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항소심 종국 판결이 있은 후에 그 종국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가 되어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환송이 되었을 때 그때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취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취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고심에서 파기를 하면 그 항소심의 종국 판결은 없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가능해요.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도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자, 거기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봅니다. 소위 이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위 부동산에 관해서 가압류 등기를 한 병은 위 을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인지 혹은 순위 보전 목적의 가등기인지에 대한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우리 판례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요 을 명의의 가등기가 순위 보전 가등기든 혹은 담보 목적의 가등기든 어차피 여기 병명의 가압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거를 좀 생각하시면 이 지문이 그닥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문제 13번 송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답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4번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발송 송달을 할 수 있죠. 요게 이제 185조 2항의 발송 송달입니다. 이럴 때 요 형광 표시 부분입니다. 당사자가 송달 장소로 신고한 바가 있다면 그 송달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더라도 여기 종전에 송달받은 장소로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표현에도 나와 있지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하죠. 근데 여기 형광 표시된 보라색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그 송달 장소에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죠. 자, 그런 경우라면 그 부분은 종전에 송달된 장소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또 비교를 할 게 뭐예요? 자, 여러 명의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자, 여러 명의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혹은 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송달해도 괜찮죠. 하지만 여러 명의 소송 대리인이 있는 때는 그 판결 정본을 여러 소송 대리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른바 이제 개별 대리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럴 때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은 누구? 소송 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발생을 하죠. 따라서 그때로부터 상소기간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4번 봅니다. 시효 중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른바 이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우리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B채권이라고 공부를 했었죠. 자, 두 번째 이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그죠? 압류 및 추시 명령이 아닌 거죠. 아직까지는 자, 압류 및 가압류한 경우 이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이러면 이제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 그게 A 채권이 되겠죠. 자, 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아니죠. A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B 채권에 대해서는 그렇죠. 확정적인 시효 중단 효과는 없다.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았죠. 또 하나 이때 압류 및 추심 명령까지 있게 되면 그 B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사유 중에 그렇죠. 최고로서의 시효 중단 효과는 있다. 거기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이제 중복소송 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 지문을 먼저 볼게요. 자, 보기 1번.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 청구 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을 때 이 확인해소, 즉 후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느냐? 아니죠. 이제 중복소송이 되려면 소송물이 동일해야 하죠. 하지만 전소는 이행의 소, 후소는 확인의 소죠. 따라서 소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소송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각하를 하기는 하죠. 그래서 뒷부분 요 후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 처리한다. 이렇게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기 2번입니다. 자, 전소에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 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해서 청구. 그래서 여기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일부 청구를 한 거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 즉 명시한 경우. 자, 이렇게 되면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일부 청구 부분만 소송물이 되고, 뒤에 밑줄 친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소송물이 아니죠. 따라서 나중에 그 나머지 치료비 청구를 별소로 제기해도 원칙적으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안은 행간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상고심 계속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보기 3번 봅니다. 자, 보전처분 신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복소송 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259조가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신청도 중복 신청이 금지가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쟁점은 이거죠. 후행 보전처분 신청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요 이제 같이 정리를 하시고, 저 보기 4번입니다.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 전소가 제기가 되면 그 전소가 소송 요건을 험결해서 부적법했을 때 그 경우 후소가 중복 소송이 되느냐? 또 이제 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전소가 소송 요건을 험결해서 부적법하다면 그때 후소 변론 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나 각하 확정 등에 의해서 소송 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후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조금 주의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통상의 보조 참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공지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통상의 보조 참가하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를 이제 섞어서 출제를 하려고 했다가 통상의 보조 참가만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출제를 할 때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하고 연결해서 이제 출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이제 출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통상의 보조 참가라면 여기 해설 부분 보시면 피참가인의 소송행위하고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면 누구의 의사가 우선합니까? 참가인이 아니고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죠. 따라서 피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취할 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죠, 벌써 문제를 푸셨을 테니까 공지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항소를 취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고치시면 이게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제 오류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해설 부분에 나와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통상의 보조 참가가 아니고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면 그때는 항소를 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라면 그때는 피참가인과 보조 참가인은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이익이 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두 개를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7번. 대책과 기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쉽죠 문제가. 이제 보기 3번. 자, 기피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과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아니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 즉 기피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지만 밑에 각하 결정이나 혹은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 즉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18번 봅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주의를 좀 하셔야겠죠. 이제 보기 2번입니다. 자, 소장의 당사자 표시가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된 경우, 예를 들면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이름을 이덕훈인데 이덕훈으로 잘못 기재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기재가 되었음에도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표시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를 표시한 본안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판결은 당연 무효냐? 우리 판례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보기 2번하고 밑에 해설 부분에 가시면 2번에 동그라미 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재기 전에 사망한 경우하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가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보기 2번 지문 얘기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나를 보시면, 자, 소재기 전에 예를 들면 피고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한 자를 피고로 표시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1심 도중이라면 그 상속인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이 가능하죠. 그런데 원고도 몰랐고 법원도 몰라서 그 사망한 피고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서 그래서 간과했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는 그 판결은 당연 무효예요. 따라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죠. 따라서 상속인은 항소나 재심을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잘못 표시된 상황이냐 혹은 소제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냐,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 볼게요.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 W 공부할 때, 즉 사순안에서 이미 많은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해설 부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냐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이냐 반드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은 임의관할이었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전속관할권이죠. 이런 경우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인 경우는 당사자는 언제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보기 3번 같은 경우는 특허권 등을 제외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관할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출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 관할 지정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 문구도 한번 봐주시고, 다음 보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고가 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즉 변론 관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럴 때 피고의 불출석에 의해서 답변서 등이 진술 간주되는 경우도 변론 관할이 성립할 수 있느냐? 자, 진술 간주된 경우는 변론 관할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주 출제되었던 지문이죠. 그래서 좀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다음 보기 4번입니다. 이른바 관할 합의의 효력이 그 특정 승계인에게도 미칠 거냐? 요거는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물권의 특정 승계인,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죠. 하지만 이 지문처럼 요 채권이라는 말이 중요한 키워드가 포인트가 되겠죠. 채권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는 관할 합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권이냐 채권이냐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문제 20번 보겠습니다. 이제 증명과 자백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직권조사 사항인 소송요건에 관해서도 그 사실의 전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 아주 예전에
주사법 문제로 증명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느냐 피고에게 있느냐, 그렇죠? 원고에게 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죠. 이에 반해서 항변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었죠. 그 두 개 이제 비교하셔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3번입니다. 자, 불효정 사실로서 법원에 현재한 사실에는 여기 이제 앞부분도 포함이 되고 밑줄 친 부분이죠. 이건 이제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기록 등을 조사해서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도 법원에 현재한 사실로 우리 판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보기 4번. 이것도 밑줄 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판례는 진술 간주된 경우도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라고 보죠. 따라서 진술 간주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지 않고 자백 간주가 성립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장 보시면 여기도 진술 간주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도 진술 간주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겠죠. 자,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설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이제 정답 지문 자체는 그닥 어렵지 않죠. 보기 4번 보시면 자, 매도증서 등의 등기소의 등기제의 기재가 첨가. 그래서 노란색 부분 보시면 요 매도증서가 사문서가 되고 요 등기제, 지금으로 말하면 등기필정, 등기 그렇죠? 구분이 되겠습니다. 등기필정보라고도 하죠. 요 부분이 공문서가 되겠죠. 이런 문서를 우리는 공사병존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문서와 공문서로 구성된 문서. 이걸 이제 공사병존문서. 자, 이럴 때 공문서 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문서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이 추정이 되느냐. 자,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보기 1번 한번 보시면 요 이제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할 때 이 부분은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성자가 아닌 제3자의 증언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자, 그 부분 한번 이제 챙겨보시면 되고, 자, 보기 2번입니다. 그렇죠? 자,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자,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지만, 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정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반정이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추정은 이제 깨진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어떤 굳이 옳지 않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 이 정도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정답 지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요 보기 2번과 보기 4번은 형식적으로 보면 둘 다 계쟁물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죠. 그런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기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이기는 하죠. 다만 변론 종결 후에 그 임대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겉으로 보면 변론 종결 후 임대 부동산을 양수를 했기 때문에 얼핏 보면 계쟁물 승계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전소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이기 때문에 변정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느냐? 아니죠. 이때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죠.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를 하실 때 배웠을 겁니다. 이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즉 권리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계쟁물 승계인 것처럼 보여도 실질은 소송물 승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정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고, 자, 보기 3번입니다. 자, 채권 양수인이 변정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채권 양도 합의가 있을 때가 아니고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물론 기판력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변정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든, 혹은 민사소송법 81조의 승계 참가는 소송 계속 중이어야 하죠. 그래서 이제 소송 계속 중에 해당하느냐 하는 부분도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항 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기 4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 4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전차권을 양수. 이제 전차권이라는 말이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자, 전차권을 양수를 해서 다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양도인을 대위를 해서 점포의 점유자를 상대로 점포 인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소송의 변정 후에 점포의 점유자가 점포를 양도한 경우, 자, 이 경우도 뭐예요? 일종의 계쟁물 승계죠. 근데 계쟁물 승계인데 전소가 어떤 소송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차권, 즉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 점포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점포를 양수한 자는 변정 후에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결론도 또 같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22번의 보기 4번도 작년에 변호사 시험에 모의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꼭 좀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23번 볼게요. 변론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지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리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이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뒷부분이 옳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자,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민법상의 시효기간이 적용이 되느냐, 상법상의 시효기간이 적용이 되느냐, 혹은 국가재정법상의 시효기간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법률상의 진술에 불과하죠. 따라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하고 소멸시효와 관련된 부분은 해설 부분 보시면 나 부분에 있죠.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사안하고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사항도 같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 개 모두를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볼게요. 자, 대리행위, 즉 어떤 거래를 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했느냐, 혹은 직접 거래를 했는지는 우리 판례는 각각 주요 사실, 즉 요건 사실로 봅니다. 따라서 주요 사실이기 때문에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주장한 경우, 혹은 주장이 포함된 경우도 주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요 밑줄 친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당사자 주장 취지에 비추어서 이러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기 4번인데 여기서는 이제 중거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 이제 중거법은 밑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사실이 아니고 법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법이기 때문에 중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를 해서 그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를 하건,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중거법에 관해서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죠. 사실이 아니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심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 지문인 보기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가 이제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여기 이제 물론 해설 부분에도 나와 있죠. 우리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당사자 대립구조, 즉 당사자 실제를 소송 요건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해둔 거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당사자 대립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소송 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보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 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으로 그 보정을 명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비록 원고가 그런 보정 명령에 불응을 해도 재판장은 소장 각하 명령을 할 수가 없다. 뭐는 가능하다?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죠. 소각하 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자, 보기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 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자, 소송 구조 신청을 먼저 해요. 그렇죠. 먼저 한 경우죠. 인지 보정 명령이 먼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소송 구조 신청을 먼저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소송 구조 신청이 먼저 있으면 여기 보시면 소송 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은 인지 보정 명령을 못하죠. 설사 인지 보정 명령을 했더라도 그 인지 보정 명령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여기 지문처럼 고 소송 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라면 당연히 인지 보정을 명할 수 있죠. 그때 만약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면 소장 각하 명령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구조 신청이 먼저 있느냐 혹은 인지 보정이 명령이 먼저 있느냐도 당연히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소송 구조 신청이 먼저 있을 때 요 소송 구조 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 첩부 의무가 유예되기 때문에 인지 보정 명령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송상 대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정답 지문인 보기 3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권 대리인이 행한 소송 행위는 유동적 무효죠. 다만 추인할 수 있고 그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죠. 이럴 때 그 추인은 소송 행위 전체를 일괄해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소를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그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그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 행위 중 마지막 소송 행위가 뭐였습니까? 소취하 행위죠. 이제 그래서 원칙은 무권 대리인이 행한 소송 행위에 대한 추인은 일괄 추인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죠. 이른바 소송 절차의 안정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 지문을 잘 보시면 마지막 소송 행위인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앞의 모든 소송 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그렇죠, 앞의 소송 행위들은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고, 마지막 소송 행위인 소취하 행위는 뺐기 때문에 얘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소취하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송은 다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은 소송 절차의 안정을 해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허용이 됩니다. 어쨌든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일부 추인이 허용된다는 판례는 이 판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구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소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라는 요 문구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보기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스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했었죠. 특기통 선불 이렇게 두 문자를 따시면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스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하지만 스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 항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 항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특기통 선불이라고 두 문자를 이렇게 이제 따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두 문자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항상 두 문자를 보실 때는 관련 있는 전체 지문도 보시면서 이렇게 계속 연상작용이 일어나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시행된 제2회 동행모의고사 민사소송법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출제 오류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